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추려서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습니다. 북측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통일부는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 이미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지열발전소의 유발 지진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포항 지진 직후엔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위험성도 알고 모니터링도 했지만 주장과 달리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교학사가 지난해 펴낸 한국사 수험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여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꽃샘추위가 시작된 오늘 강원도 설악산은 영하 9.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과 대전, 광주 등 곳곳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산하기관의 임원을 교체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는데요. 지난해 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 중에서도 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예,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이제 전해졌는데 영장을 청구한 게 오늘 오후에 청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환경부 문건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가운데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영장에 적혀 있는 혐의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사표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서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어떤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을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청와대가 원한 인물이 임용되지 못하자 청와대 측에 해명을 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했고 김 전 장관이 이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서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JTBC 신아람입니다. 예, 북한이 오늘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190일 만인데 일단 우리 측 인원은 연락사무소에 그대로 머물면서 북측이 복귀하기를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북측이 실무 연락대표를 통해 입장을 전해온 건 오늘 오전 9시 15분쯤입니다.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며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보 후 북측 인원은 간단한 서류 등을 챙겨 사무소를 빠져나갔지만 다른 시설이나 장비는 대부분 남겨뒀습니다. 북측 인원이 떠난 뒤에도 우리 측 인원은 평소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측 인력 25명이 연락사무소에 머물게 됩니다. 북측이 조속히 복귀하여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9월 연락사무소를 개소한 뒤 매주 한 차례 소장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소장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매주 금요일 개성으로 출근했지만 북측 소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수시로 소장 대리를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북측 소장 혹은 소장 대리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늘은 결국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안익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익은 기자, 청와대도 이제 이 소식 듣고 나서 전해진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북측이 갑자기 철수를 통보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별도의 청와대 입장이나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유감을 밝히기보다는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자, 북한이 이렇게 철수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매체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오늘자 북한 매체들이 우리 정부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남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겁니다. 예. 자, 남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한 것도 이 같은 어떤 일종의 압박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군요. 네, 미국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북한도 맞대응 카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미국을 자극하는 카드보다는 남측을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카드는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의 심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적 불만을 달래기 위한 포석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보당국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연락사무소를 철수했다고 해서 당장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 같군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남북 간에는 연락사무소 말고도 다양한 연락 채널이 있는데요. 군 통신선 채널도 있고요. 정보당국 간 채널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당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락사무소에서 논의해야 하는 이상가족 화상 상봉이나 남북 간 제한적인 교류 등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예, 한편 미국은 중국 해운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인 번호판 없는 벤츠를 실어 날랐다고 지목된 회사입니다. 여기에 한국 유조선이 북한에 몰래 석유를 옮겨줬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추가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정윤식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공개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실린 김정은 위원장의 번호판 없는 벤츠 사진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와 베이징, 평양 정상회담에서 탔던 차량들입니다. 사치품 수입 금지를 위반해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유엔 제재위가 이 벤츠들을 운송했다고 지목한 중국 해운사 랴오닝 단싱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유럽 주재 북한 관리들이 정권을 위한 물품 구매를 기만적 수법으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불법 환적주의보에선 북한 유조선과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으로 한국 유조선 루니스호의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부산 A해운사 소속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불법 환적 선박들의 기항지로 부산, 광양, 여수항도 포함했습니다.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한미가 작년 하반기부터 예의주시하던 선박이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무부의 지침에 대해 국내 업계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벤치를 겨냥할 만큼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빅딜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제재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도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이어서 포항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포항에서는 오늘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이어서 번호표를 나눠줄 정도였습니다.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와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죠. 그런데 이처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걸 귀담아 듣지 않은 게 큰 재난으로 이어진 겁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실은 이 포항도 본진을 피할 수 있는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7년 땅속에 물을 넣기 시작한 뒤 크고 작은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 3.1의 지진까지 발생하는 등 심상치 않은 징후가 많았는데 발전소와 정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열발전소가 구상 단계에 있던 2008년에 한국지하수 토양학회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된 연구 보고서도 50년간 지진 발생 기록을 검토하고 안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모 4.5의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 때문에 문을 닫은 스위스 바젤 발전소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2015년 학술지 역시 물을 억지로 넣으면 안반이 균열돼 단층이 활성화되고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음에 귀를 닫았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포항 지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발전소 아래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6,000톤가량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놔둬도 또 함부로 빼내도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에 포항 시민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벌써 3,0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열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내에서도 나왔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별도의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작 지진이 난 뒤에는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또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2016년 산업부 발주로 만들어진 울릉도 지열발전 관련 보고서입니다. 유발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규모 3.0에서 4.0까지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산업부가 유발지진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포항지진 직후인 2017년 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지열발전에 따른 소규모 지진 모니터링을 위해 시추공 관측소 9개와 이동형 지표 관측소 4개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 지진관측 시스템과는 별도 구성이라며 2017년 1월 이후 지진 강도 1 이상은 총 8일, 22차례라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당시 적절한 조치를 수행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모니터링도 적절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에서 한 걸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지했고 조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다시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2013년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주의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특히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들이 줄줄이 다른 자리로 인사 조치된 게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달도 안 돼 수사팀 지휘 라인이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 경무관급 이상 인사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수사기획관은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어진 총경급 이하 인사에서도 수사에 관여한 간부들이 줄줄이 다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경찰 일각에선 수사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목적으로 인사조치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외압 의혹이 규명되려면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단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현직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일이라 또 제대로 진행이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일부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활동 기간이 2개월 연장됐지만 먼저 수사가 가능한 부분만 떼서 중간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사할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수사 절차가 뭐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또 당시 경찰과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검사 가운데 적정 인원을 임명해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른바 셀프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해온 황 대표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모르면 누가 알겠냐고 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차관이 경질되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당시 민정수석은 한국당 박상도 의원입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악한 세력에 음해 정치 공세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문 대통령 딸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민, 황운하, 서영교 그리고 문다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과 함께 특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정부 질의에서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 문제는 쟁점이었습니다.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 방조죠. 수사 지휘 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각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JTBC 임소라입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수험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학사는 직원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노무현 재단 측과 여당에서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교학사가 지난해 8월 발행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험서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드라마에 나온 노비 사진을 썼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넣었습니다. 이 사진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실린 게시물입니다. 출판사 측은 신입사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다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교과서와 달리 수험서에 싣는 사진은 저작권을 꼼꼼히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사 측은 부랴부랴 노무현 재단을 찾아갔지만 재단 측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교학사는 2013년에도 우편향 논란을 빚은 역사 교과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를 채택한 학교가 한 곳에 불과하자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불법 동영상을 찍어 퍼뜨린 혐의로 어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가 지금 경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지금 구속되고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건데 오늘은 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종로경찰서에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 씨를 오후 30분쯤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불법 촬영물 관련 혐의인데요.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촬영 경위와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정준영 씨가 이른바 경찰총장이 언급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해 경찰관 유착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가수 승리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인정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승리를 불러 10시간 가까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승리는 과거 클럽 몽키 뮤지엄을 차린 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이러한 사실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당시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강남경찰서는 클럽 몽키 뮤지엄 영업 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이 전직 경찰관에 대해선 이제 검찰이 들여다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가수 승리가 소속됐던 YG 엔터테인먼트는 탈세 혐의로 지금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죠. 이렇게 잇단 악재와 책임론 속에서도 YG는 오늘 양현석 씨의 동생 양민석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세청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유흥업소 21곳에 대해서도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가 주주총회장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속 가수였던 승리의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지만 명쾌하진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15분 만에 끝난 주총에서 양 대표는 사내이사에 재선임됐습니다. 승리와 관련된 의혹이 잇따르면서 YG 주가는 한 달 새 24%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양현석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홍대클럽에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YG 본사 등에 투입된 조사관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버닝썬을 포함해 21곳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 전국의 대형 유흥업소가 대상입니다. 이들 업소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실소유주를 숨기거나 업종을 속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번 사태에선 정준영 씨와 관련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정 씨를 감싸거나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 논란인데요. 서울의 한 시립대에선 초빙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향해 연예인에게 환장하고 달려드는 여성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초빙 교수인 A씨가 교양 수업을 하다 예시를 듭니다. 그 연예인이라는 가베지를 활용해서 환장하고 달려드는 일부 여성들 성적으로 농간하고 차별하면서 학생들을 향해서도 말을 합니다. 엄청난 안도를 따릅니다. 부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미치거나 환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듣다 못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교수는 자신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밥을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정신적 가치 같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처신 같은 것을 좀 더 바르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학생들은 교수가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모든 강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다른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정준영 씨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부준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이틀째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약 장소로 지목된 성형외과가 영장 없이 진료 기록을 넘길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경찰이 빈손으로 병원 건물에 빠져나옵니다. 통화 해보셨나요? 통화 어제 했어요. 제출하겠다. 경찰은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원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늘 다시 조사를 나갔지만 이번에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보건소가 발부한 조사 명령서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합동 점검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넘었지만 경찰과 병원은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기관총에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며 그래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가 이틀 전 군이 30년 넘게 감춰온 기관총 사망자 문건을 공개했는데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광주지검이 확보한 문건은 국방부가 1985년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입니다. 검사, 의사가 포함된 49명 규모의 검안인은 5.18 당시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확인했지만 군은 그 기록을 감췄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총 사망자가 왜 기타 사망자로 분류돼 국회에 보고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면서 문건이 헬기 사격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증거 가치를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검증할 것은 시민들이 서로 기관총을 쏴 47명이 숨졌다는 당시 군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문건을 조작하거나 감춘 정황이 드러난다면 헬기 사격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씨는 헬기 사격 목격자 10수명의 증언과 국과수가 검증한 전일 빌딩 타는 증거에도 헬기 사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숨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대통령이던 1985년 군이 시민들끼리 기관총을 쐈다고 써놓고도 30년 넘게 문건을 감춘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렇게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또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위는 아직 출범도 못했고 또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6개월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입니다. 그 사이 5.18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은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5.18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 달에는 새로운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5.18 당시 미국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의 증언이 나왔고 지난 20일에는 기관총 사망자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 씨를 이명박 정부가 지원했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상조사는 첫 발도 못 떼고 있는 겁니다. 5.18 논란 발언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의 한국당 측 자문위원 3명이 어제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회의는 열리자마자 끝났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분식이라고 본 회계장부는 고쳐지지 않은 채 통과가 됐고 또 책임자라고 지목한 인물은 다시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인물은 김동중 CF, 최고 재무 책임자였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권고한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김 CF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곧바로 통과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박수로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 국민연금은 김 CFO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3% 남짓한 지분으론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삼성그룹이 가진 지분만 7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바로잡으라고 했던 재무제표도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김태한 사장은 약 1시간가량 회사가 거둔 성과를 주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대신 분식회계 혐의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만화 책자 등을 현장에서 배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이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근 기업들의 회계 감사는 좀 깐깐해진 분위기입니다. 회계법인들이 곤욕을 치른 데다 외부 감사법도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당장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거래가 안 됩니다. 3일 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처리가 부족하다고 한정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월요일인 25일 아시아나항공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빌린 항공기를 반납할 때 드는 정비 비용을 반납하는 그 해에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감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은 이 정비비를 매년 나눠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계법인 방식으로 다시 계산을 하자 아시아나가 발표했던 금액보다 순손실이 1,00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기업이 회계감사를 통과 못하는 건 드문 일입니다. 지난해 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회계 기준이 바뀐 데다가 이른바 삼바 사태로 주요 회계법인들이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감사가 촘촘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되도록 빨리 재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어제 일어난 중국 장쑤성 화공단지 폭발 사고의 희생자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한 사람만 90명, 초등학생을 포함한 부상자는 640명에 달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는데요. 폭발은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폭발 현장 3km 안에 학교 7곳이 모여 있어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텐자이 공장은 최근 수년 동안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지적을 받아놓고도 그냥 운영을 이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상철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들이 뼈대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소방호스가 물을 뿜어댑니다. 폭발 발생 28시간째 정확한 사상자 수 집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와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공장 건물을 집어삼킨 화염의 기세는 그대로입니다. 규모 2.2의 인공 지진까지 만든 이번 폭발은 일대의 강력한 진동과 먼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폭발 이후 검은 연기가 내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장쑤성 당국은 폭발 주변 지역에서 유독물질 유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식수원이 오염됐을지도 걱정입니다. 천자강 화학공업단지는 지역민들에게 오랫동안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10여 년 전 공단이 만들어진 이래 수십 개의 화학 관련 공장이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텐자이 공장 또한 지난 2016년과 2017년 폐기물 관리 위반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3가지 항목에 걸쳐 안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발생했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유상철입니다. 꽃샘추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3월 말인데 설악산이 영하 9.5도까지 떨어졌고 다른 지역도 영하권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텐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긴 하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덜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언제 포근해졌는 듯 전국이 다시 꽃샘추위에 얼어붙었습니다.
패딩과 목도리 등 시민들의 옷차림은 다시 두툼해졌습니다. 최저기온을 표시한 지도는 강원도부터 충청과 경북 북부까지 영하권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밤사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강원도 설악산의 자동 관측기엔 오늘 아침 영하 9.5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은 영하 0.7도였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주말 내내 계속됩니다. 주말 사이 서울은 최저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국에 5mm 안팎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지엔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한 바람으로 주말 동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과 2월에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 지역의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건데요. 해마다 맑아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중국의 수도권인 베이징과 텐진 등 징진지 지역은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지난 1, 2월 이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8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 평균 농도의 3배에 달합니다. 또 다른 관리 대상인 펀웨이 지역 11개 도시는 26.6% 나빠진 119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정도 비슷합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 337개 도시 중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기록한 곳은 83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진 이후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의지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과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관측을 위한 중형 항공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입자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극초미세먼지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실렸습니다. 이산화질소 등 화학 반응으로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자료는 중국과의 협상의 근거 자료로 쓰일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 끝났습니다. 고성과 야유, 망신 주기는 여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흘 내내 출석한 이낙연 총리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맞대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훔친 촛불 도둑 정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체로 방어적이었지만 가끔은 반격도 가했습니다. 총리님의 모든 발언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저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 정부의 취재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돼 왔던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죄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 나흘, 창과 방패의 대결은 뜨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이 앞서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한 데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 때 정경두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이런 것들 다 해서 천안함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방부 장관 직무에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오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쌍방과실이란 뜻이죠. 인식 자체가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서해를 외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고 썼습니다. 또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다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이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따로 반박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계속 대항 조치,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보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TPP 가입, 환태평양권 자유무역협정에 진입하는 걸 막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한국은 TPP에 가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PP에 가입하려면 가입국 만장일치로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일본은 반대 입장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TPP는 일본이 주도해 멕시코, 칠레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경제협정입니다. 지난해 미국이 탈퇴해 김이 빠진 상태로 현재 일본 등 6개국에서 먼저 발효됐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TPP 가입국 11개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TPP로 인한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항 조치 100여 개 등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해온 일본은 현실적인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거론돼온 관세 인상, 특정 물품 수출 중단 등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가능성 등 때문에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국제법 질서를 강조해온 일본의 입장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1944년 작은 약방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청량리 일대를 지켜온 병원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아픈 서민들을 치료해온 이 병원이 오늘 마지막 진료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은 크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애 나누려고 온 거고 그때는 이거보다 좀 찍었죠 병원.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 차츰 커진 거지 병원. 30년 넘었지.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하셔요. 노대 선생님이 우리를 그래 건강 끝끝내 보살펴 주셨어요. 한 85년도부터 하시고 처음에 왔을 때는 혈압에 여기서 입원을 했거든. 앞시 온 게 많이 아쉽죠. 그거야 말이라고. 한 달치 파란 약 있잖아요. 저녁에 드시는 거. 예. 그거는 있으세요? 있어요. 그거는 네. 정평을 오실 거죠? 가야죠. 예. 내가 여기 개원할 때부터 왔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새삼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 가시는 곳에서라도 건강히 진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옮겨야 했던 학부모와 아이들이 설립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비슷한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Y유치원 점심 급식 메뉴 중에는 물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 끓인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겁니다. 과일 샐러드라며 후르츠 칵테일을 주기도 했습니다. 설립자는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이름을 올린 뒤 운전도 하지 않고 월급만 챙겼습니다. 자격이 없는 부인과 며느리도 교사와 조리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경기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비리 내용이 공개됐고 4,400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문을 닫겠다고 학부모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인근 유치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화가 난 학부모 18명이 오늘 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단 폐원은 3년간 아이들을 교육하기로 한 책임을 저버린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배신감, 피멍든 가슴을 어떻게라도 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학부모가 무단 폐원 책임을 물어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모여 소송단을 구성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조만간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현역에서 28년. 그라운드에서 전설의 기록이 세워지는 동안 까맣던 그의 머리엔 희끗함이 내려앉았습니다. 46세 스즈키 이치로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367) 일본과 미국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타자, 불멸의 기록을 남긴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선수죠. 우리와 얽힌 기록 속엔 논란도 남겼습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상대가 30년 동안 일본을 얕볼 수 없게 이기고 싶다고 말해서 우리 야구 팬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야구사에서 새겨진 스즈키 이치로의 발자취를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승환의 돌직구와 함께 끝난 승부. 더가웃의 이치로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운드에 꽂힌 태극기와 우리 야구의 환호를 지켜보던 이치로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통쾌한 승리, 이치로의 분노. 이 장면은 앞서 지역 예선에서 이치로가 던진 말 때문에 두고두고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日本にはちょっと手出せないなみたいなそんな感じで勝ちたいなと思ってますけど 한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도발하듯 내뱉은 한마디. 팬들은 우리 야구를 얕본 게 아니냐며 분노했습니다. 박찬호 선배님이 되게 욱하셨고 되게 민감했죠. 그때부터 그래? 한번 해보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한일전 프레임과 함께 이치로는 WBC 곳곳에서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배영수가 이치로의 엉덩이를 맞힌 게 화제가 됐고 박찬호가 이치로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장면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2009년 WBC에선 공준근이 견제구로 이치로를 괴롭히는 장면에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WBC에선 부진했지만 2009년 연장까지 이어진 결승전에서 임창용에게 결승타를 때려 일본에 우승을 선물한 것도 이치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야구에 복잡한 감정을 안긴 이치로는 46세 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50살까지 뛰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전 세계가 이치로를 돌아봤습니다. 이치로는 방망이를 붙잡을 때도 공을 던질 때도 정확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마주하는 자세는 늘 변함없었습니다. 1991년 일본 오릭스에 입단했고 10년 뒤 2001년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신인왕과 MVP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200개 이상의 안타를 한 번도 아니고 10년 연속 이어갔습니다. 일본과 미국을 거치며 4,367개의 안타를 쳤는데 세계 최다 기록입니다. 이치로는 자신이 쌓아올린 어떤 기록보다도 야구를 사랑했던 마음이 가장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오늘 새벽 60대 운전사가 몰던 택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 현관을 들이받았습니다. 대종빌딩은 지난해 말 붕괴 위험이 발견돼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빈 건물이고 지나가던 사람도 없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강남구청은 오늘 사고가 건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중국 동포 가운데 한 명인 33살 A씨가 최근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우리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유일하게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김모 씨는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80억 원 상당의 순금, 황금 박쥐를 훔치려 한 3인조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30살 최모 씨가 자수한 데 이어 오늘 새벽 39세 이모 씨가 광주광역시의 한 술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전남 한평의 박쥐 생태 전시관에서 황금 박쥐를 훔치려다 경보가 울려 달아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에서 현지 시간 22일 오후 유람선이 침몰해 현재까지 94명이 숨졌습니다. 유람선은 페르시아 새해인 노루즈를 맞아 정원보다 많은 관광객을 태우고 가다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졌습니다. 배에는 정원의 4배에 가까운 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참배 전에 무슨 일이? 예, 참배. 자, 오늘이 이제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이었었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참석을 했죠. 아마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당 대표 중에는 유일하게 황교안 대표만 참석을 했는데 자, 그런데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황 대표가 참배라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화환에 달려 있었던 명판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예. 보도를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환에 누구가 보냈는지 적혀 있는데 그 명판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묘역 표지성 옆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근조 화환이 놓여 있었는데 예. 자, 황 대표가 참배라는 당시에는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명판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참고로 여기는 천안함묘역 인근에 있는 제2연평해전 묘역으로서 예. 이 명패가 배치된 건 같은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화면에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아예 없는 두 군조 화환 사이에서 황 대표 헌화가 진행된 셈인 거잖아요. 자, 이게 대통령과 또 총리 명패가 동시에 떼어졌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또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인이 나왔습니까? 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가 공교롭게도 참배를 마치고 간 이후에는 이렇게 관계자가 다시 명패를 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그 짧은 시간에 의도적으로 떼어놨을 가능성,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예. 자, 실제로 또 MBC 보도는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 현충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당원이 의도적으로 떼어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도착하기 5분 전쯤에 한국당 대전시당의 모 당원이 이 명패를 떼어서 여기다 놨다가 황 대표가 참배한 이후에 다시 붙이도록 했다라는 건데. 예. 자, 그럼 이거는 이제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 보도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 그러면 혹시 뭐 문 대통령의 이 참배하지 않은 불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항의의 표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충원 관계자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행사에 동행했던 전희경 대변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명패가 떼어져 있다는 사실은 본인은 몰랐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대통령이 이번 그 행사에 불참했다는 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명패를 한국당 측에서 뗐다면 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명패마저 떼는 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다만 어쨌든 한국당 측이 의도적으로 뗐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뭐 CCTV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더 분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가 묻고 이해찬이 답하다. 예. 자,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또다시 여기서 저들이라는 거는 정부 여당을 얘기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김학인 장자연 사건 특검 역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당이 도대체 김학인 장자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당히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코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왜 여당에 이렇게 밀리느냐, 좀 더 당당하게 대응을 해라 이러면서 이제 대여 투쟁에 대해서 훈수를 뒀다, 뭐 그런 이야기군요. 뭐 그런 해석도 있지만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체제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 자, 현재 한국당 상황을 봤을 때 자, 도대체 왜 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느냐라는 식으로 호기롭게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신 내놨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했던 분 그리고 법무장관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 황교안 대세론이 있었던 그 사이에 이제 대표를 출마하려다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당시에도 이미 철진한 공안검사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은 안 좋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의 그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자 마치 그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김학의 등입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영화 내부자들의 어느 장면을 국민들에게 잘못 각인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예. 자, 이 영화 내부자들을 보신 분들은 많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어느 장면이라는 게 바로 무슨 장면인지 아마 좀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신 이런 장면 다음에 나오는 뭐 이른바 좀 성접대하는 그런 장면들로 연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실제로 이 영화 당시에 김학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영화를 가지고 오니까 또 요즘 나오는 이야기 떠오르는데 내부자들 이 영화 나왔을 때도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이 관련된 이런 영화들 사실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장자연 사건 그리고 또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 비춰봤을 때 오히려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불꽃을 뿜으면서 밤하늘을 날고 싶은 꿈.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장면인데 올해 마지막 슈퍼문이 뜬 미국의 밤하늘엔 그런 상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어둑해진 하늘 사이로 큼지막한 달이 떠오릅니다. 그윽한 달빛 속에서 환하게 빛을 내뿜는 무언가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높이 솟은 빌딩을 아슬하게 비켜가며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별똥별을 닮았습니다. 로켓 같기도 한 불빛의 정체를 두고 사람들은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장식했고 경찰이 답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의 스카이다이버들이 슈퍼문과 다가올 봄을 축하하기 위해 벌인 이벤트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리와 팔 사이의 표면적을 넓혀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 달린 옷이 눈에 띕니다. 날다람쥐를 떠올리게 하는 이 옷엔 LED 조명과 불꽃 장치도 달았습니다. 밤하늘은 동화처럼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Top 3 moment of my life happened right there. View of the supermoon was absolutely amazing. 4,000 feet closer than most people. 헬리콥터를 타고 1220m 높이에서 뛰어내린 다이버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력을 견뎌야 했고 지상에 다다르기 300m 전에 낙하산을 펼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최근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진이라는 연구단의 결론이 나온 포항 지진 이야기. 또 2년 전 지진 났을 때 이제 취재했던 기자와 또 이번에 취재한 기자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